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 의장을 포함해서 엄태영, 전주혜, 정양석, 주기환, 최재민, 이소희 등 8분을 비상대책위원으로 임명하는 안을 제안드리겠습니다. 권성동 대표 대신이 투표 있었다고 하는데 결과만 좀 말씀해 주세요.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압도적 다수로 재신임됐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 비대위가 공식적으로 출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준석 대표는 이제 전 대표라고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홍 의원님, 지금 네. 오늘 비대위원들 지명직 비대위원회 좀 눈길이 가는 분들, 뭐 엄태영 의원이라든지 전주혜 의원, 정양석 전 의원 뭐 이렇게 있고, 정양석 전 의원 이제 김종인 비대위에서 사무총장을 지낸 걸로 알고 있고, 예. 다만 눈길 가는 분이 이제 원외 인사 가운데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가 포함이 됐어요. 네, 근데 네. 사실 최근에 이분의 아들이 청와대에 근무하는 걸 놓고서 좀 시끄러웠었잖아요. 네. 그런 논란을 알면서도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이분을 지명직 비대위원회에 뽑은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논란을 알고 뽑으신 거겠죠? 예, 뭐 당연히 예. 이건 알고 있을 거고 이번에 그 조영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을 인선을 한 것은 본인도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지역 그리고 연령 예. 그리고 원내 원외 뭐 이런 측면에서 있던 안배 내지는 어떤 조금 뭐 통합 이런 예.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주기환 후보 같은 경우 광주시장 후보로 나왔고 예. 또 호남에서 또 적지 않은 광주에서 적지 않은 득표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돼서 비대위원을 선정한 것 같습니다. 뭐 적절하다고 보시는 거죠? 예, 뭐 제가 볼 때는 뭐 아주 뭐 통합적인 뭐 면에서는 뭐 적절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관심을 끌었던 것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포함이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었는데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의원총회에서 재신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비대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재신임 부른 취지는 좀 어떻게 된다고 보면 될까요, 대표님? 하여튼 뭐 의원님들께서 다시 일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깨가 무겁습니다. 대신님 물을 여쭈실 생각을 언제부터 하셨던 거죠? 비대위 구성이 마무리되면은 거치에 대해서 물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대위 구성이 더 급한 일이기 때문에 그게 마무리돼야 저도 홀가분하게 그만두든지 아니면 다시 일을 하든지 결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건 처음부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만 하더라도 일부 언론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계속 보도가 됐고 이제 이번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회에도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일부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만은 그게 다 틀렸네요. 이제 그냥 잘 가는 쪽으로 그냥 결정이 된 거죠. 예, 권성동 대표가 그 동안에 몇 가지 실수 때문에 계속해서 마음에 좀 부담이 있었고 조금 전에 이제 인터뷰에서도 있는 것처럼 뭐 거취 표명을 언제 하느냐를 예. 계속 생각을 하다가 이제 일단은 비대위를 출범시키고 하자 그런 생각을 평소에도 갖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비대위가 오늘 전국 상임전국위에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고 출발하고 난 다음에 오늘 의총에서 원래 계획은 없었는데 예.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의총에서 이제 재신임을 이제 본인이 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의원들이 이제 재신임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은 권성동 원내대표 계속 원내대표를 막는 게 좋겠다라고 결정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일부 뭐 반대 의견을 표명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의총에서 그렇게 이제 결정한 배경은 첫 번째는 이렇게 국민들이 수해 등으로 예. 참 어려운 가운데 또 새 원내대표를 뽑으면 원내대표 또 경선을 또 이제 해야 되고 그런 모습이 과연 집권 여당으로서 이제 국민들한테 올바른 모습인가 이런 어떤 고민도 있을 거고 또 두 번째는 몇 가지 실수 중에 원내 대표로서 있던 실수보다는 사실은 이제 거의 한 달 동안 이제 원내 대표와 또 당 대표의 직무 대행을 겸하다 보니까 예. 거기서 여러 가지 나오는 또 뭐 실수 이런 부분도 좀 있었다. 이런 부분이 이런 상황에서 좀 어려운 과정에서 다시
바꾸기보다는 한 번 더 재심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이 좀 대세였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원내대표를 새로 뽑게 될 경우에 당의 분란이 더 가중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도 좀 반영이 됐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장 소장님 이게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원총회에서 이렇게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다시 한번 힘을 실어줬고 또 친윤계 중심으로 당을 수습하라는 뜻처럼 이렇게 바깥으로는 해석이 됩니다. 근데 그러면 그 민심은 어떠냐 이거예요? 지지율이 지금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30%뭐 회복은 하긴 했습니다만은 민심은 과연 그 의원들의 의원총회와 결을 같이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달리 가고 있는 건가? 참 어려운 질문을 저한테 주셨는데 예.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윤핵관들의 현재 당내 갈등 상황에 책임이 크다라는 것이 객관적인 지표로 좀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과 지금 당의 돌아가는 모습은 좀 민심과는 다른 당심에 따른 당 운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저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고요. 예. 근데 현실적으로 권성동 원내대표를 대체할 만한 원내대표 감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당 의원들의 일정한 정도의 합의가 있었을 것이고요. 대통령실에서도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신임은 좀 확고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당의 의원들이 그러한 분위기를 읽고 재신임을 좀 다수의 의원들의 의지를 모아서 확정해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익명으로 보도된 친윤계 의원들 가운데서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책임을 좀 같이 져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은 다 그러면 한 언론사에서 그렇게 보도를 했었고요. 예. 정우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좀 그만두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예.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건 다수의 목소리는 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또 한두 분의 얘기였기 때문에 큰 반향성을 불러일으키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 김병민 위원장님, 네.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이제 당협위원장으로서 이렇게 당신과 민심이 조금은 안 맞는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당심과 민심의 괴리보다는 총체적인 어려움과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원회 징계 결정이 내린 날, 예. 저는 그날이 당의 비상 상황의 출발과 시작이었다고 봅니다. 예. 근데 일각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문자 메시지를 보여주면서 이게 위기의 시작이었다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해석이 좀 다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의 징계가 있었던 날로부터 시작되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게 맞습니다. 그때 다 마치 물러나면서 새로운 시작을 알렸어야 되지만 순차적인 시간대도 맞지가 않았고 권성동 원내대표의 문자가 공개가 되면서 당이 더 혼란스러운 상황에 가면서 예. 이준석 대표와의 대립각등이 형성돼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비상대책위원회가 전권을 가지고 혁신하면서 당을 뿌리채 뒤흔드는 비상대책위원회라면 여기에 대한 구성원 몇 면이 과연 국민의 민심과 맞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예. 지금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를 하게 되면 이제 곧 치러지게 될 전당대회에 실질적으로 나설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당의 미래를 책임질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비대위에 참석을 안 했다 이렇게 보는 게 예. 맞거든요. 위기 상황에서 나를 좀 내려놓고 희생하는 자세로 비상대책위원회에 오늘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가셨다고 보고 앞으로 있게 되는 전당대회로 당을 바로 세우는 교두보의 역할이기 때문에 오늘 있는 비대위에 너무 많은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쨌든 국민의힘 내부는 비대위를 중심으로 빠르게 좀 전례를 재정비하고 수습해 가는 모양새입니다. 남은 변수는 이준석 전 대표의 대응입니다. 또 내일 가처분 신청 결과도 이르면 나올 예정이고요. 자, 이 부분이 마지막 변수가 될 것 같은데 먼저 이준석 전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앞뒤가 다르면 그건 약간 곤란합니다. 네, 앞뒤가 다르다는 것은 결국에는 제가 그러면은 들은 평가는 이거 아닙니까? 100년 만에 나올 만한 당대표. 그리고 조합하면 100년 만에 나올 만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진짜. 그러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걸 준공개적인 자리 아닙니까? 여럿이 있는 자리에서 그걸 그 나름 그 정당의 고위급 관계자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대통령실에서 만약에 만남을 부인할 거면 그대로 제가 부인할 것이고 만약 긍정할 거면은 저는 긍정해서 대응을 니네한테 맞추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만은 한 몇 분 있다 답이 왔는데 지금 입장 그대로입니다. 그 뭐냐면 저녁을 먹은 적 없다로 그냥 입장을 최종적으로 낸 거예요. 그 다음 날은 또 이제 만난 적도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했는데 결국에는 마지막의 결론은 뭐냐면 이준석을 거짓말쟁이 만들기 위한 그런 작전으로 간 거거든요. 뭐 체리따봉 같은 거 겪고 나니까 야 이게 우연이 아니라 뭔가 의도적이었나라는 걸 느끼게 하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예,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이준석 대표의 기자회견 또 그 이후에 이런저런 언론에 나와서 했던 얘기들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참 이준석 전 대표는 이렇게 말을 잘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이제 100년에 한 번 나올 만한 그런 대표다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과 또 뭐 사석인지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이 XX 저 XX 한 거를 이제 합성해가지고 100년 만에 한 번 나올 만한 이 XX 저 XX다. 자기는 뭐 스스로를 이렇게 좀 뭐랄까 폄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사실 그 말을 한 사람을 오히려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들으셨어요? 좀 지난 얘기 벌써 지난 얘기예요. 사실은 요즘 이제 여의도에서 그 유행어처럼 떠도는 많은 말 중에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네이밍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윤핵관, 예, 또 윤핵관 호소인, 뭐 굉장히 많죠. 윤핵관 호소인까지. 예, 그러니까요. 뭐 조금 전에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정치에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만드는 매력적인 측면으로 좋게 보는 사람도 있고 막 이렇게 조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그것으로부터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는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반면에는 저거 봐라, 저거 하는 거 봐라. 저렇게 미주알 코주알 있는 이야기 없는 이야기 다 끄집어내가지고 공개적으로 절해버리면 앞으로 이준석이라는 사람과 함께 어떤 일을 도모하려고 할 만한 사람들이 과연 있겠냐. 스스로 고립시키는 과정이고 스스로 이준석 정치의 어떤 한계, 협소함을 드러내 보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비판적인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상당히 좀 비판적입니다. 일단은 저런 모습 자체가 아무리 이게 관계가 틀어지고 뭐 물론 이제 정치 생명이 이제 날아간 상황이라 어찌할 수 없는 측면이 충분히 있다 손 치더라도 계속해서 정치를 해야 될 거면 지금처럼 이렇게 뭐 공개해서는 안 될 그런 것까지 다 공개를 해가지고 자신과 뭔가를 도모하기에는 부적절한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메시지를 내보이는 거거든요. 예. 길게 볼 때는 상당히 이준석 대표에게는 좋지 않은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어떻든 이 문제의 근원적이고도 근본적인 해법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동원할 수 있는 자원과 동원할 수 있는 권력의 크기가 이준석 대표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권력의 크기, 자원의 크기가 큰 사람이 품어야 되는 거죠. 품었다가 찔릴 만한 가능성이 많죠. 품었다가 또 여러 차례 찔린 측면도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국민 통합에 앞서서 당내 통합이라도 하고 그런 당내 통합을 통해 가지고 국정 운영의 성과를 손톱만큼이라도 만들어내려면 결국은 집권 여당의 조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근원적이고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품어야 된다. 예. 그리고 그 품는 모습이야말로 대통령다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품지 못하면 그건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 또는 책임이죠. 또는 예. 그릇이 작아서 뭐 이렇게 또 야당은 비판하나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국민들께서 사실은 여론조사 수치가 30%라는 것은 이건 심각한 거거든요. 사실은 30%대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나온다는 것은 뭐든 바꿔라, 다 바꿔라. 이러한 국민들의 일대 쇄신에 대한 요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일대 쇄신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분출하는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지금 여론조사에서도 그렇게 나오듯이 결국은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되는데 대통령이 정치에 개입해가지고 당내 분란의 중심에 서버린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정치 불개입 선언을 하고 국정에 전념하는 선언을 하지 않고서 지금 이 문제 해결이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근본적으로 대통령께서 품지 않으면 이것은 저는 두고 상처가 되고 또 시기와 계기를 만나면 이 상처가 또 불거지고 또 확대 재생산되는 그런 악순환의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우리 한국 정치사에서 굉장히 풍파를 많이 겪었던 우리 정의당에 있었던 우리 박원석 전 의원께서 한 번도 정치를 하면서 이제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점잖게 정치하셨는데 점잖게 정치하신 모습 속에서 이 이준석 전 대표는 어떤 정치인으로 그려지세요? 그동안에 뭐 한국 정치에 별로 없었던 캐릭터인 것만은 분명해요. 처음 있는 캐릭터입니까? 그렇죠. 그런데다가 뭐 영선의 30대 당대표 이것도 뭐 사실은 그동안에 전무후무하고. 처음 있었던 거고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가 말이 좀 그 앞서고 혹은 거칠고
그리고 기존의 이제 정치 문법과 잘 조화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있는데 그런 게 없었다면 사실은 뭐 오늘 이준석이 있었겠나 이런 생각이 또 예. 다른 한편으로는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거는 개인의 이제 캐릭터고 특성인 거죠. 근데 이제 저거를 뭐 우리가 이제 흔한 말로 시쳇말로 싸가지가 없다 이렇게 받고 혹은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오히려 윤핵관들이나 국민의힘이 저는 이준석을 당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견해가 있는 거예요. 토요일 날 기자회견을 하면서도 보수 우파가 기존의 어떤 이 반공보수 또 기득권 중심의 보수를 버리고 거듭나야 된다. 나는 이런 방향의 보수로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내가 윤핵관들과 칼을 맞대고 있는 지점은 비단 뭐 당권, 서로 권력 다툼 이런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방향이 다르다. 뿌리를 바꾸겠다 나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른바 이제 윤핵관이라는 분들, 윤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견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견해가 있는 쪽과 견해가 없는 쪽하고 싸움을 하게 되면 견해가 없는 쪽에서는 태도를 문제 제기합니다. 싸가지가 없다. 내지는 뭐 할 말 안 할 말 안 가리고 다 들춰서 얘기한다. 근데 이미 여론은 이 상황을 그렇게 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 내에서는 이 사태의 책임의 비중에 대해서 조금 다른 답변이 나옵니다만 뭐 국민의힘 지지자들만 가지고 국정 운영할 거 아니잖아요. 국민 전체가 어떻게 이 상황을 보고 있는지를 의식해야 되는데 예. 그 상황에서 보면 윤핵관이나 윤 대통령의 책임이 훨씬 크다. 그러니까 여론전에 있어서 이준석 대표가 우위에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저는 엄중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지금 갖고 있는 수단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대표는 저런 정치를 계속 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앞서 우리 전재수 의원께서 얘기하신 게 모범 답안인데 그렇게 품을 거였으면 지금 이 사태가 왔겠냐. 대통령이 뽑는 거요? 네, 이미 그 임계점을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품지 못하고 이 리스크를 확실하게 정리를 하려면 이와는 다른, 이 문제와는 어떤 다른 방향으로 확실한 국정기조의 전환을 보여주고 그리고 쇄신의 면모를 보여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까지는 뭐 없단 말이죠. 예. 그러면 계속 이제 이 국민의힘 내분 사태, 자중질환에 휘말리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야당을 상대하기 전에 지금 이준석을 상대하느라고 힘을 많이 허비한 데다가 그것도 제대로 이겨먹지 못하고 있는 거죠. 시쳇말로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저는 윤핵관이라는 분들이 도대체 뭘 목표로 무슨 생각으로 이 사태를 만들었는지 사실 개인적으로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이준석이 불편하고 밉다. 이것 이외에 뭐 이 별달리 원모 심려가 있어서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이지가 않아요. 그 세 분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전재수 의원이나 지금 박원석 전 의원께서는 이제 대통령이 결국은 품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또 윤 대통령이나 친윤계에서는 품을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지 지금 이준석 대표 기자회견 내용을 들어보면 대통령하고 완전히 척을 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 가능성을 조금 열어놓기는 했어요. 근데 이쪽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나 윤핵관 쪽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김병민 위원장부터 좀 듣게요. 진짜 대통령이 품을 생각이 아직 있으세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지금 아무런 코멘트가 나오진 않고 있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저렇게 해도 품을 생각을 갖고 있어요? 갈등 관계가 증폭되는 걸 바라고 있는 국민이 어느 국민이 계실까 싶고 또 당원과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특히 윤석열 정부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싶으신 분들은 원만하게 모든 일들이 참 잘 정리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을 받들어서 비상대책위원장이 된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제일 먼저 이준석 대표를 만나고 싶다. 그런 시도들을 계속 해왔던 건데 이준석 전 대표는 이런저런 이 내용도 다 거절한 것 아닙니까? 기자회견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입에 담기 힘든 저주에 가까운 말들을 쏟아냈지만 그리고 나서 본인 스스로가 먼저 만날 생각이 없다라고 또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는 당 대표 신분이 아니라 전 대표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확히 엄밀히 말하면 6개월 당원권 정지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원 신분으로 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6개월이 자숙하는 기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 것이며 무엇을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해법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이준석 전 대표 스스로도 있는 내용 속에서 본인의 억울함, 또 당내에서 어떻게 이를 좀 도모하고 풀어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적어도 지난주에 저 같은 기자회견을 선택하기 전에 당에서 이준석 전 대표와 뭔가 대화를 시도하게 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야기를 풀어나갔겠죠. 이준석 전 대표가 스스로 만들어낸 운동장 내에서 이준석 전 대표의
행동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예. 일단 중요한 것은 이준석 전 대표의 현재가 있기까지 있었던 건 정확하게 윤리위원회 징계를 가져오게 됐던 그 수사 상황들 그리고 예. 이준석 전 대표에 제기됐던 많은 의혹들인데 일단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뿐 아니라 지금 현재 갈등 국면들을 풀어내기 위한 무수히 많은 과제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는 조언들을 충분히 새겨가면서 전체적인 어려움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쉬운 것들부터 하나씩 풀어내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머리가 나쁜지 김병민 위원장님이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하신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품는다는 거예요, 안 품는다는 거예요? 윤 대통령이 품어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를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요. 누가? 아니 지금 얘기를 하시는 분들께서 품어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이준석 전 대표를 불러다가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못 품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걸 이제 품는다라는 표현에 대한 질문이 저는 적합치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품느냐 마느냐에 대한 이분법적 논리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정치 상황에서의 우문이라고 제가 돌려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 모든 것들을 그와 같은 질문 속에 녹여서 생각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품지 않으면 정치력이 없는 것이고 품어내야만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미 지난 토요일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드러난 바 있었고 또 그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 전에 풀어야 될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거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실타래처럼 얽혀져 있는 부분들을 풀기 위한 보다 많은 일들이 아직 지금 현재 당내에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공이 윤석열 대통령에 넘어간 것처럼 이렇게 자꾸 얘기가 되는 것 자체가 좀 맞지가 않는다, 사례에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시군요. 알겠습니다. 아마 지금 김병민 위원장이 하신 얘기가 국민의힘 내부 대다수 의원들 또는 대다수 당직자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주호영 의원 또 천하람 또 박성중 의원 얘기까지 한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사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 실타래의 풀 책임, 공은 누구에게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지금 연일 언론에 나와서 당과 이제 대통령 당내 여러분들에 대한 이제 집중 포화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매우 안타까운 일이고 이 대표께서도 당을 사랑하고 당원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이 당원들이나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도 잘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만나시려는 시도는 하고 계시는 건가요? 못 만날 이유는 없고 우리 당원이기도 하고 당대표이기도 하니까 어떤 대화든 열려 있습니다. 저는 이준석 대표의 방법론이나 이런 게 다 옳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싸가지 없다고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저는 많은 분들이 이준석 대표에게 지지를 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이준석의 싸가지 없음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 정도 스타가 아니고 이준석 대표 스타성이 있는 거죠. 어찌 보면 그 싸가지 없음 그 자체가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하나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이번 건은 정말 이준석 대표가 도를 넘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도 윤 대통령이 대통령 되면 지구를 떠나겠다느니 또 당대표로서 대통령 후보를 모시는 것이 아니라든지 다양한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싸워서 울산, 부산 순천까지 갔다 오고 여러 가지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마지막으로 당에서 여러 가지 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했을 때 대통령이 끌어안았습니다만 끌어안았죠. 이번에도 전반적으로 큰 사람의 입장에서 그럴 가능성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이미 이준석 전 대표와 윤 대통령은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분은 참 찾기 어렵습니다. 대부분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두고 있는데 언론이라든지 정치평론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 이미 강을 건너버렸기 때문에 다시는 이제 함께 할 수 없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장성철 소장님도 그 입장은 이해해요.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제 언론 인터뷰나 이래서 나와서 하시는 말씀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과연 같이 갈 수 있는가? 이 상황을 겪고도 이 난리를 겪고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양쪽에서 선을 너무 많이 넘어버렸어요. 예. 이준석 대표의 워딩도 상당히 세고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는 목소리도 나왔고 윤석열 대통령과 있었던 얘기를 공개해버렸거든요.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으로 하여금 손을 내밀 수 있는 어떤 명분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잔도를 끊어버렸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저녁을 같이 했냐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과 있었던 일은 어떤 경우에도 저는 공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께서 품지 않는 것이 옳으냐?
옳은 것 같진 않아요. 어쨌든 대통령은 가장 큰 어른이잖아요. 1호 당원이고. 그럼 당연히 품으셔야죠. 근데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 당위적으로는 품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제가 윤핵관과 윤석열 대통령 측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치는 감정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대선과 지방선거를 이긴 당대표란 말이에요. 근데 예. 윤핵관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네가 없었으면 그리고 네가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더 크게 이겼을 거야. 대선에서. 그리고 지방선거에서도 경기도지사 선거도 우리가 이겼을 거야.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이준석 대표와 정치를 함께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 정치는 배제가 아니고 뺄셈으로 정치할 수는 없잖아요. 내 편이었는데 자꾸 밀어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부 총질자라고 대통령께서 규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 집권 여당에서는 다른 목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이준석 대표를 몰아낼 수 있겠지만 다음번 2024년도 선거에 우리 홍 의원님 같은 분은 대구에서 출마하시니까 공천 받으시면은 당선되는 거는 상대적으로 좀 덜 어렵잖아요. 근데 김병민 위원장 같이 수도권에서 한 표가 아쉬운 분들은 과연 저러한 당의 분란과 갈등이 본인이 당선되는데 도움이 되겠냐? 되게 불편하고 어려운 문제를 맞닥뜨린 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현명하게 당이 정리하지 않으면은 2024년 선거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다. 전 그 점이 걱정이 돼요. 당이론적으로는 대통령이 또 윤핵관들이 이준석 전 대표를 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어렵고 또 그 실타래를 푸는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준석 전 대표의 스스로 좀 자중하고 성찰하는 모습에서 시작이 돼야 되는 것인지 그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홍 의원님 좀 복잡하시죠? 정리하시고 생각하시려면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이게 개인적인으로는 어떻게 방법을 갖고 계세요? 예, 최근의 사태가 정말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에게는 정말 그 참 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통령과 집권 여당 당대표였던 이준석 대표와 이런 어떤 갈등, 당과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이 상당히 참 이 죄송스러운데 이 제가 예도해 보니까 이게 여의도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 거고 정치는 생물인데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이 두 분은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갈라지는 게 아니고요. 예, 이준석 그 대표도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소통관에서 이제 기자회견할 때도 물론 뭐 굉장히 센 말을 많이 했지만 결국은 우파 보수의 당이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어떤 당이론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면서 상당히 이제 비판을 이제 많이 한 거죠. 그리고 최근에 여러 언론에서 나올 때도 윤석열 정부가 성공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거는 그 진정성은 믿는군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예. 그리고 두 분 다 이게 어쩔 수 없이 같이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이준석을 만약에 내치면은 이렇게 지지율이 낮은 상태에서 더 어떻게 보면 2030을 중심으로 해서 큰 지축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이준석 대표 역시 우파 보수를 떠나서 새로운 어떤 것을 본인이 개척한다. 그것은 이미 과거 바른미래당이라든지 이런 어떤 학습 효과로 안 된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신당 창당 얘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결국은 이 당 안에서 본인이 플레이하겠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운명론적인 어떤 상황에 있고 그 가운데서도 결국은 대통령이 앞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은 어떤 형식을 떠나가지고 결국은 이제 포용을 해야 된다. 근데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제가 보니까 굉장히 이 포용력이 큰 분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가출을 2번 하고 조금 전에 이제 자료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 저 자료 화면은 그걸 공식적으로 가출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결론을 냈군요. 그런데 저기 이제 조금 전에 자료 화면은 이제 그 의총에서 당 대표 사퇴 결의안을 바로 내기 직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와서 내가 그 이제 풀겠다 해서 좀 기다려라 해서 이제 사퇴도 좀 해결했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그런 어떤 해법을 도출하려고 노력하실 텐데 단 어떤 그런 어떤 형식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면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좀 많이 좀 고심을 많이 좀 하실 것 같습니다. 예. 자, 2번이나 가출을 했다고 하는 이준석 전 대표 그리고 100년에 한 번 나올 만한 그런
대표, XX 뭐 이렇게 욕한 그런 사이에서 다시 재결합이 가능할까? 야당 의견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얘기입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여당 대표를 왕따시켜 내쫓는 총국의 페널레가 연휴까지 이어졌지만 여권 내용이나 국정 난맥상에 대한 대통령의 유감이나 반성은 없었습니다. 제2의 취임사 수준이란 대대적 예고가 무색하게 대통령은 자유만 33차례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는 공정과 상식, 법치주의와 함께 불량 3종 세트가 된 지 오래입니다. 전재수 의원님, 방금 이제 우리 홍 의원께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가출했다고 그랬거든요. 스스로 제발로 나가는 게 가출이에요. 근데 왜 박홍근 원내대표나 야당은 자꾸 왕따시켜서 이준석 전 대표를 내쫓았다라고 자꾸 왜 이렇게 상반된 인식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국민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이게 그 대통령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잖아요. 대통령답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역대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 대통령다움은 뭐냐? 누구보다도 넓은 품, 모든 것을 다 안을 수 있는 어떤 이 드넓은 이 품을 가진 왕, 그렇죠. 백성의 어버이 뭐 그런 걸 생각하는 건가요? 다 품는 이런 이미지가 있는 겁니다. 더더구나 이제 그 같은 당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를 어떻든 당 대표로서 진두지휘를 했습니다. 이준석 당 대표가 담은 한 표라도 도움이 된 거 아닙니까? 도움이 됐기 때문에 선거 결과가 저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 담은 한 표라도 도움이 돼가지고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는데 되고 난 뒤에 이준석 대표가 설사 죽을 짓을 했다 손 치더라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대통령 다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데 빠져 있는 가장 핵심은 좀 추상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 대통령답지 못함이에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저라고 하더라도 사실 이준석 대표를 보면 좀 이게 견디지 못하는 과연 품을 수 있을까? 품었다가 또 찔리지 않을까? 이런 이제 고민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고슴도치 같더라도 품어야 대통령이기 된다. 때문에 품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근데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나 제가 정말 존경하는 우리 전재수 의원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민주당 자기 반성부터 하세요. 지금 남의 당에게 저런 얘기할 그러한 기본적인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전지현 비대위원장 얘기하시는 거예요? 박지원 비대위원장 얘기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전지현이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자기들이 영입했잖아요. 예. 군인들이. 그래가지고 비대위원장 해달라고 영입을 해가지고 비대위원장 해서 지방선거 맡겼잖아요. 예. 그런데 왕따 시켰잖아요. 그리고 내쫓듯이 총국 버리지 않았습니까? 자기들 반성부터 하고 나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쫓아내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지 자신들은 뭘 그렇게 잘했다고 이렇게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느냐. 저는 양당 모두 다 비판하고 싶습니다.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 죄송합니다.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잘못해서 정권을 내줬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을 하려면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그 자세와 태도는 겸손함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겸손하지 못하면은 정권 뺏긴 사람들이 무슨 비판을 그런 식으로 해? 그런 식으로 비판할 거면 정권 안 뺏겼어야지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판을 하더라도 때로는 이제 좀 과한 비판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러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겸손함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권을 내준 야당입니다. 우리가 정치학 개론 책을 보더라도 여당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여당이죠. 야당의 존립 근거는 비판하고 견제하는 것입니다. 설사 잘못해서 정권을 내줬다 손치더라도 설사 조금 겸손하지 못하고 좀 과도한 비판을 한다 손치더라도 야당의 존립 근거는 당신들이 내로남불 해가지고 정권 뺏겨놓고 무슨 비판이냐. 정권을 내줬기 때문에 잘못해서 정권을 내줬기 때문에 비판조차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은 야당의 존재 근거 자체를
이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겸손함이고 그 속에서 정말로 집권 여당이 그 책임을 무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건전한 비판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 대통령이 결국은 이준석 전 대표를 품어야 된다. 당이론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쉬운 일은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윤 대통령이 아닌 윤핵관들은 어떻게 이준석 대표를 대할까? 품을 것인가 아닌가? 이준석 전 대표의 기자회견을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윤핵관 여러분이 조금 더 큰 정치적 승부수를 걸기를 기대합니다. 이준석을 몰아내는 것에 정치적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윤석열 정부가 총선 승리를 하는데 일조하기 위해서 모두 서울 강북 지역 또는 수도권 열세 지역 출마를 선언하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에 120석 됐죠. 그건 뭐냐면 수도권 전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남은 건 영남과 비례, 충청, 강원이라는 거거든요. 예.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이 지역구들은 정말 탄핵을 당해도 당선되는 곳들이에요. 가처분 인용되면 누가 창당할 것 같은데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창당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그 핵관과 호소인들이 제가 어제도 마지막에 질문 던진 게 그거거든요. 기자회견하면서 도대체 뭘 믿고 이러냐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성정이라는 생각 속에서 그리고 이렇게 해놔도 총선 앞두고 뭐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걸 텐데 그러면 정계 개편이라는 이런 걸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 자, 대통령과 이준석 전 대표의 관계는 그렇다 치고 여태까지 많이 말씀 주셨고 홍 의원님. 네. 험지로 나가라 윤핵관들. 저 말은 정말 윤핵관들이라고 이제 아까 그 기자회견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 직접 호명했던 분들 있잖아요. 또 윤핵관 호소인들이라고 호명했던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 들어보면 느낌이 어떨까? 굉장히 기분 나쁘고 내가 대통령이 설령 이준석 전 대표를 품어도 난 못 품겠다 이런 분도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충분히 나올 수가 있죠. 지금 이준석 대표의 최근의 은행을 보면 사실 저도 이제 뭐 개인적으로 이준석 대표를 굉장히 좋아하고 정말 참 대단한 분이 사실 한국 정치 역사상 과거 YSDJ가 40대 기수로는 이야기했는데 지금 평균 수명이 엄청나게 늘어난 상황에서 우파 보수 정당에서 37, 8세 지금 당대표가 돼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이런 어떤 이준석 대표가 본래의 어떤 의도하고는 달리 그 밑에 부가적으로 지금 현재 최근에 기자회견이라든지 이러한 게 굉장히 센 표현들이 지금 많이 들어가는 거죠.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 지역구 문제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만약에 내가 공천권을 많이 갖게 되면은 내가 당신들 거기로 보내겠다까지 이제 이야기가 들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센 표현인데 과연 이제 저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는 것이 당 대표였던 분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치를 많이 해야 될 분이 해야 될 어떤 그런 멘트인지 그 결국은 이제 그게 그 윤핵관이라는 어떤 본인이 지금 싫어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거지만 결국은 다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조금 전에 우리 김병민 위원장도 말했듯이 사실 이번에 비대위원으로 할 때 이걸 뭐 그 이준석 대표를 쫓아낸 이런 것이 아니고 원래 만약에 이제 이준석 대표를 만약에 쫓아내려 생각했으면 처음 그 당원권 정지 이제 6개월 했을 때 사실은 이렇게 움직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거리가 아닌 사고로 봐서 이제 직무 대행 체제로 이제 가고 그 이후에 또 하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준석 대표를 축출 내지는 퇴출시키기 위해서 움직인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저는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기자회견을 들은 이 호명됐던 분들은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그렇다고 계속 부산이라든지 강원이라든지 정말 이렇게 환상적인 출입 지역구를 계속 유지하면서 다음 2024년 총선에 나올 것인가 아니면 이게 좀 애매모호해졌어요. 이 말이 들린 순간 이미 수도권 열세 지역으로 나가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돼요? 이준석 대표의 주특기가 프레임 형성, 갈라치기. 이렇게 이게 딱 구분 짓는 겁니다. 내가 있는 곳은 수도권 열세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도의 표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고 나와 다르게 나를 공격하고 있는 인물들은 굉장히 안전한 곳에서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떤 행동과 어떤 정치 활동을 하더라도 그냥 안락하게 공천받으면 되는 곳이다. 이렇게 구분 짓고자 하는 것인데 그 프레임에
논리의 허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철규 의원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윤핵관이라고 지명한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는 정치를 처음 시작하면서 당선됐던 게 무소속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윤핵관 호소인이라고 불렀던 정진석 부의장이 있는 충청도, 부여, 공주 같은 지역구는 민주당에서도 가장 경쟁력 있는 인사 중 한 명인 박수현 전 의원이 있는 지역구예요. 이번에 당선됐을 때도 비등비등한 경쟁을 거쳐서 간신히 적은 표차로 당선이 됐는데 제가 알고 있는 충청도 지역에 계신 분들은 캐스팅 보터 지역으로 어느 한쪽에 표를 몰아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말을 잠깐 이렇게 듣다 보면은 자칫 잘못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폄훼 논쟁으로까지 벌어질 수 있거든요. 앞서 우리 장성철 평론가께서 굉장히 잘 저에 대해서 이제 걱정스러운 말씀해 주셨는데 고마운 마음처럼 저희 서울 수도권 지역, 제가 있는 광진갑이나 이준석 전 대표가 있는 노원병이나 또 방송 같이 나오는 김재섭 최고위원이 있는 도봉이나 비슷한 지역들입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국민의힘이 혁신하고 다가서도 당선이 될까 말까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준석 정 대표가 정말로 그런 부분들이 고민이 되고 정말 그 총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신드롬을 일으키고 싶으면 이런 분들께 우리 당 전체 표를 끌어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결국 자기 자신이 위한 정치 속에서 나머지에 있는 지역구들까지 다 희생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과 우려 섞인 지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을 보태고 싶은 건 이준석 전 대표가 노원병에 나와서 3번 다 낙선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지방선거는 정말이지 아주 중요한 선거였습니다. 그리고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고요. 도봉 구청장 국민의힘 당선, 광진 구청장 국민의힘 당선, 이준석 전 대표가 있는 노원 민주당 구청장이 당선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는 알겠는데 그걸 본인 정치를 위해서 여러 프레임을 형성하기 이전에 진짜 국민의힘이 강북 지역에서 석권하기 위해서 본인이 지도력을 갖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좀 고민하게 된다면 다른 방식으로 그 좋은 역량을 쓸 수 있을 텐데 전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원석 의원님, 그러면 지금 김병민 위원장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나 장재원 의원은 부산이나 강원을 버리지 않아도 되는 거네요. 그 프레임에 휘말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뭐 그때 가서 공천은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겠습니다. 글쎄요. 뭐 선당후사 공방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선당후사 해야죠. 누구든 서로 간에 그걸 서로한테만 요구할 게 아니고 그런 맥락에서 이준석 대표가 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진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원하고 선당후사를 얘기하려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쉬운 이른바 텃밭에서 출마할 게 아니고 이미 하셨으니 여러 번 험지에 출마해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 먼저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라. 그게 대통령 측근으로서 또 대통령의 권위를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태도 아니냐. 뭐 논리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게 속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하고 윤핵관들이 본격적으로 칼을 맞대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냐. 감정의 문제를 배제하고 보면 이준석 대표가 혁신위를 꺼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천쇄신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다음 당대표가 또 돼서 공천권을 행사할 게 아닌데도 물론 이제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지만 지금 임기 내에서는 공천권을 행사하는 당대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좀 일찍이 시스템 공천 얘기를 하고 혁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위기의식을 많이 느꼈을 거라고 보여요. 그때 이준석 대표가 머릿속에 혹은 마음속에 품었던 생각을 어제 기자회견에서 엊그제 기자회견에서 얘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또 대통령의 측근임을 자임하는 사람들이 그럼 먼저 선당후사해라. 그래야 그게 공감대를 일으키고 어떻게 보면 당에 있었던 모범을 만들 거 아니냐. 근데 이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근데 저게 이제 하나의 프레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총선에 실질적으로 저는 압박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 586들 같은 경우에 자기가 뭐 3번, 4번, 5번씩 당선됐던 그런 지역구에 또 출마할 수 있겠어요? 뭐 험지 출마론이 나오거나 아니면 뭐 이선 후퇴론이 나오거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여야 할 거 없이 다음 총선에는 이른바 이제 세대 교체와 맞물려서 혹은 정치 교체와 맞물려서 이른바 기득권 내려놓기 이런 게 하나 이제 바람이 불 텐데 윤핵관이라고 자유로울 수 있겠냐? 저는 별로 자유로울 것 같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요. 내일 있을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또 공교롭게도 내일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 신청 결과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